118쪽을 보시는데요. 118쪽 지적 기준점 표지의 설치 나와 있는데 거기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 있죠. 관리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 및 3번의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관 열람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와 지적 도근점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고 했죠. 설치는 누가 한다고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다 설치하지만 성과의 관리, 측량기록의 보관 관리는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시도지사가 보관 관리하는 것이고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 지적도근점 성과의 보관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밖에 없죠. 왜요?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하니까. 그렇죠. 3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형, 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 성과가 다르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왜 지적소관청이 수정합니까? 설치 자체를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거니까 수정도 지적소관청이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했다면 보관하는 주체인 누구에게 통보해야 되겠습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보관 열람 나와 있는데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 셋째 줄에 지적삼각점 성과는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죠. 그 다음에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와 도근점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죠. 아까 표로 작성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수수료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수수료는 우리 공간정보법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반가로 2번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야 된다. 수입인지는 국세의 개념이죠. 그렇죠. 증지는 지방세의 개념이고 물론 현금을 제일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신용카드. 그렇죠. 또는 뭐 전화요금에 합산시켜서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수수료 면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1번을 보시면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측량 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됐는데 이 업무는 개인의 업무입니까? 국가 업무입니까? 국가 업무예요. 따라서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측량부는 측량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는 장부를 측량부라고 불러요. 측량부에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2번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국가 업무라고 했죠.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를 할 겁니다.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 의미도 없겠죠. 그렇죠. 국가 업무 수행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때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왜요? 국가 업무니까. 그렇죠. 전부 다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서 다 수수료가 면제가 돼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자주 출제가 되니까 넘기겠습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나오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옛날에는 공간정보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는데 지금은 공간정보법에서 이걸 빼내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출제되기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정보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공간정보법에서 빼내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다른 법률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출제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다만 지적측량 업자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둘째 줄 보시면 누구에게 등록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 범위 나와 있죠?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한 3%는 돼요. 그래서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만점 받으셔야 돼요. 등기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더욱이 세법도 요즘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은 가능하면 만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측량 업체 업무 범위 4가지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그 다음에 지적 제주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정보화 사업. 이 4가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4가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정보화 사업. 이 4가지는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의 성실 의무,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겠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손해 배상 책임,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지적위원회, 거기 먼저 중앙지적위원회를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거기 밑줄 쳐져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죠? 네. 첫 번째 기억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밑줄 치시고 포함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에요. 5명 이상 10명 이하 밑줄 치십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밑줄 치시고 포함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제외라고 출제해요. 이 나쁜 놈들이. 네. 그 다음에 이 니은을 보시면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합니다. 밑줄 치죠.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님은 무조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지적업무 담당 과장님은 무조건 지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 내내,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 내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먹겠죠. 맞아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가 있고 5년도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을 보십니다. 리을을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 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국장,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만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2년으로 딱 정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는데 제척은 제거되고 배척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거되고 배척되는 거. 기피는 기피한다라는 뜻이죠. 위원이 나는 이거 못해 먹겠다 이렇게 기피하겠다는 겁니다. 회피는 보통 이제 그 의결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이 위원은 회피하고 싶다.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회피예요. 그래서 뭐 거의 같은 뜻인데 이 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성이 의심될 때 제척, 기피, 회피였겠죠. 맞아요. 그 위원이 의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면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걸 외울 수는 없겠죠. 물론 외우시면 좋아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외우시면 좋은데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빠져나가야 되죠. 그 위원은.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암기력을 줄일 수가 있으셔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해임 해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1번에서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누가 소집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집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당연히 의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위원장 밑줄. 위원장 밑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밑줄. 부위원장이 해먹겠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밑줄 치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러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첫 번째 누굽니까? 위원장. 두 번째는 부위원장. 세 번째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요 순서대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선임위원이 아니라 이거 선의가 아니라 선임인데 아이고 왜 똑같이 쓰지?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임위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는 겁니다. 선임위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한 가장 연장자도 아닙니다. 연장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선임위원이나 연장자가 넘버 3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선임위원도 아니고 최연장자도 아니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넘버 3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요 순서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현지조사라는 단어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소속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현지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특이한 거라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거기 보시면 일시, 장소, 안건을 밑줄 치죠. 회의 5일 전까지 밑줄, 회의 5일 전까지 밑줄. 그 다음에 옆에 서면으로 통지 밑줄, 서면으로 통지 밑줄. 회의 전날에 통지를 하게 되면 고민하고 올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와서 점심만 먹고 손들라 그러면 손들고 차비 받아서 그냥 가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의 5일 전까지는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숙련, 고민하고 올 기간.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5일 전까지, 회의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일부러 좀 얘를 빼뜨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안티가 있으니까 네, 빼뜨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화했다고 뻥까치고 통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회의 5일 전, 서면 이런 거 갖고 장난치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여기 5가지 나와 있죠.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또는 등기법에서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출제되는 경우 있겠죠. 맞아요. 그런 걸 좀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근데 답은 좀 쉽게 골라낼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도 답은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네 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방지정위원 그 다음에 적부심사 의결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적부심사의 심의 의결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답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른쪽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하나입니다. 네? 중앙지적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사항 그 5개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하나인데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이에요. 지방지적위원회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 중앙지적위원회는 몇 개? 5개. 지방지적위원회는 몇 개? 1개.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답을 골라내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적부심사를 보겠습니다.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성과들이 나오겠죠. 맞아요.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성과들이 나올 겁니다. 이걸 측량 성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성과들이 나오는데 그 성과들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 이를 지적 측량 성과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 성과라는 것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결과물이 있죠. 이걸 측량 성과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 측량 성과는 검사 측량을 받죠. 맞아요. 지적소관청에 검사 측량을 거치죠. 검사 측량을 하게 되면 이걸 검사 성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검사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검사까지 거친 성과들, 이걸 검사 성과를 얘기하는 건데, 지적 측량의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거를 생략해요. 그래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하는데, 이 적부심사는 두 가지가 있죠. 적부심사와 재심사 청구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청구하는 것을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 두 번째 청구하는 것을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부심사는 두 번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적부심사 청구, 두 번째는 재심사 청구. 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통 이 이해관계인은 인접토지 소유자를 의미할 겁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결국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넷이에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때 이 성과는 검사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성과. 즉 지적소관청의 검사까지 다 한 이후의 성과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 청구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했다고 했죠. 그 검사가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거니까 이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건 아니고 누구에게 청구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이 있겠죠.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 위원회의 이름은 지방지적위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부심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까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할까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고 했는데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뭐를요? 적부심사를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소속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직접 잡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원회가 잡무를 처리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잡무를 누가 처리해 줘야 되냐면 시도지사가 처리해 줘야 돼요. 시도지사 소속의 공무원이 잡무를 처리해 줘야 돼요. 따라서 청구 자체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거지만 청구서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적부심사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청구 자체는 지방지적위원회에 해야 되지만
청구서 자체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잡무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개 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두 개를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개를 다. 혹시 제가 이거 프린트 나눠드린 적 있습니까? 있어요? 네? 없어요? 네. 프린트 해봤자 이 그림이에요. 똑같이 그린 겁니다. 그러면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시도지사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30일 이내에 회부합니다. 회부가 이루어지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이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겠죠.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연장 결정은 반드시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해야 되듯이 시도지사가 연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연장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위원회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합니다. 최장기간은 며칠이 될까요? 90일이 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러면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때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면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청구인 및, 그렇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준다. 여기서 밋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7일 이내. 문제는 이 의미가 뭐냐면 소유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했다면, 즉 인접토지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요 둘이 이해관계인이에요. 얘가 청구했다면 얘네가 이해관계인이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과 이 이해관계인은 개념이 달라요. 결국은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전부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고민하겠죠.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일지 또는 다시 한번 청구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며칠 동안? 90일 동안. 90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를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부를 겁니다. 적부 재심사 청구는 시도지사 이쪽으로 가 의미가 없겠죠. 번복하지 않을 테니까 한 단계 더 위로 가야 될 겁니다. 한 단계 더 위는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텐데 이놈의 장관도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 위원회 이름은 중앙지적위원회라고 불러요.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면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위원회도 위원회 형태라서 잡무를 처리할 수가 없죠. 잡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처리해 줘야 돼요. 따라서 청구 자체는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지만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부 재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적부 재심사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적부 재심사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두 개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뭘로 출제될지 모르니까 다시요. 법률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두 개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구서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30일 이내에 회부할 테고. 회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질 때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부 재심사도 최장 기간은 90일이에요. 그렇죠. 이때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송부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지하겠죠. 통지할 겁니다. 7일 이내에 통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지를 한 다음에 의결서 사본을 송부합니다. 의결서 사본을 보내요. 이때 의결서 사본을 보낼 때는 이때도 의결서가 있죠. 맞아요. 이 의결서 사본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검사 측량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적부심사와 재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순서까지 출제합니다. 순서까지. 순서 어렵지 않죠?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잖아요. 똑같죠? 다른 건 이거 하나네. 이게 똑같은 이유가 적부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부심사에 준용이 돼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똑같아요.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책을 보겠습니다. 125쪽을 보시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는 누가 한다고요? 소유자, 이해관계의 지적측량 수행자. 그렇죠. 거기 밑에 보시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을 한다. 두 개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밑에 있네요. 동글뱅이 2번의 두째 줄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과 대통령령 둘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부 나와 있는데 30일 이내 회부 있습니까? 30일 이내 회부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을 보시면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 된다. 있습니까? 있죠. 60일 이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거기 4번에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게 될 텐데 거기 둘째 줄을 보시면 처음부터 읽어보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 적부심사를 의결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 사본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뭐냐면 지체 없이입니다.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밑줄 치죠.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지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 동그라미 치십니다. 전원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및 동그라미 치십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에요. 사인한 다음에 도장 찍으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이거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7일 이내에 있습니까? 있죠. 옆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있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밑.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7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서면 동그라미 치십니다. 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적부 재심사 다 똑같아요. 거기 두째 줄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줄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준용 규정. 오른쪽을 보시죠. 6번을 보시면 재청구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재심사 청구기간 며칠이죠? 90일이죠.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90일이 경과가 됐을 때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겠죠. 맞아요. 그 옆에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청와대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 없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의결이 이루어진 후 통지받은 후 90일이 경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습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한 번 처리된 안건은 한 번 결정된 일은 일사자예요. 부재의. 다시 의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요게 네. 되셨을까요? 네. 드디어 끝났네. 끝났죠? 네. 이제 등기법을 보겠습니다. 등기법. 앞에는 뭐 다 시험에 나올 거 별로 없을 테고 어디를 보시냐면 등기소라는 게 나오죠. 등기소. 찾으셨습니까? 130쪽에 146쪽에 등기소. 이 등기소 정말 여러 번 한 건데요. 먼저 등기의 개념을 먼저 보시는데 부동산 등기 누가 하는 겁니까? 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등기하는 겁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세 번째, 어디에다가 등기하는 겁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등기하는 겁니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한다고 했죠. 등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 했죠. 이 기록된 정보 자체가 공시되고 있으니까 기록 자체가 당연히 등기예요. 그런데 기록하는 것도 등기에 포함시킨다고 했죠. 왜냐면 등기라는 말 자체가 등자가 올린다는 뜻이에요. 기는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기록에 올리는 거. 이게 등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행동도 등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도 등기에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등기관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이것도 등기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그래요. 기록에 올리는 거. 그게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라고 했죠. 이때 등기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네? 국가 공무원, 국가기관. 네, 화는 내지 마시고요. 네,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셋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는요, 지방법원에는 등기국이라는 부서와 등기과라는 부서,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법원도 등기소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지원이라는 작은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 등기과라는 부서도 있고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는 이 지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등기소를 협의의 등기소, 이 등기소를 강의의 등기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등기소 안에는 협의의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등기소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기관은 2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두 번째는 지정직 등기관. 이렇게 2가지 종류의 등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직 등기관은 여기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러한 분들을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또는 자동 등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지정직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했죠. 이때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급 법원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원서기관이라고 불러요. 법원서기관. 그 다음에 5급을 등기사무관이라고 부르고 6급을 등기주사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법원 공무원들은 직렬이 2개가 있어요.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이라는 직렬이 있고요. 법원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렬은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직이 있습니다. 등기직. 이렇게 2가지 직렬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4급 위는 법원직만 존재해요. 4급 위는. 그 다음에 여기 5급부터는 법원직, 등기직이 2가지 직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사무관도 승진이 되면 법원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직렬이 등기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4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원서기관. 얘는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4급부터는 법원직만 존재하니까 등기직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등기서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요 밑에는 등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인 법원직 중에서 등기관을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지정권자라고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자가 될 겁니다. 일단 개념을 이 정도 보시면요. 등기소부터 보시죠. 거기 보시면 등기소를 보시면 등기소에 관할이 나오는데 관할은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등기소가 담당하느냐 이를 관할등기소라고 부르는데 거기 두째 줄을 보시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소에서 그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밑에 줄 보시면 담당 등기소는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번 출제가 되는데 보통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인구도 많고 넓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시군구 안에 2개의 등기소가 설치될 수도 있고 좁은 지역이고 토지의 개수, 부동산의 개수가 적을 때는 2개 이상의 시군구가 하나의 등기소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느냐면 반드시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반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지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는 A라는 시입니다. 여기는 B라는 시예요. A시, B라는 시. 이때 이 A라는 시는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B라는 시도 4개의 동으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A시 안에 있는 동들은 뭡니까? 지번부여지역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지번부여지역은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 동단위는 지번부여지역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지번부여지역이 쪼개진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지번부여지역이 다시 한번 쪼개졌을 때 이 하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필지. 맞아요. 한 필지가 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번부여지역이 쪼개졌다는 겁니다. 필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 토지가 양쪽의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필지 토지가 양쪽 시에 걸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없을 겁니다. 이때 A 등기소를 담당하는 A시를 담당하는 데는 A라는 등기소고요. B시를 담당하는 등기소도 B라는 등기소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는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A 등기소에서 담당할지 B 등기소에서 담당할지 명확하죠.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 토지도 갑소유고 이쪽 토지도 갑소유입니다. 갑은 자신의 2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 업무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네? 네? 이거 예전에 안 했나요? 했죠? 네. 누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정해줘야 되겠죠? 누군가가 정해줘야 됩니다. 요 A 등기소도 담당하고 B 등기소도 담당하는, 즉 공통으로 담당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니네가 처리하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관할의 지정. 그래서 A 등기소와 B 등기소를 공통으로 담당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관할의 지정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이 관할의 지정은 토지 경우에는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왜? 토지는 양쪽 관할 등기소에 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만 양쪽 등기소에 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이 상급의 공통법원의 장이 관할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은 그 속성이 수동성, 소극성을 본질로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지정해 주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몸이단 요 소유자가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을 신청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공통상급의 법원의장이 니네가 담당하라고 지정을 해줄 테고, 지정이 이루어지면 요 값은 보존등기를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여기 가서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관할의 지정은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냐면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요. 얘네에게 제출하든지 얘한테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를. 그러면 양쪽에 제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둘 중에 한 군데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관할의 지정 신청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지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이쪽에 보내는 겁니다. 송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낼송 줄부자를 써서 이 신청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공통의 상급의 법원의장이 지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수원시예요. 여기는 성남시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토지는요? 없겠죠?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고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요.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할지 이게 고민돼요. 그렇죠? 요 수원시는 수원 등기소가 있겠죠? 요 성남시는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가 등기소예요. 성남지방법원 등기과가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성남지원이 등기소예요. 그러면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럼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수원등기소. 수원등기소가 될 테고 여기는요. 성남지원이겠죠. 여기 똑같이 썼네. 네. 어쩐지. 수원지방법원. 여기는요. 수원지방법원. 맞아요. 성남시도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경기도 위쪽은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아래쪽은 수원지방법원. 그래서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2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통입니까? 공통이죠. 공통이니까 요 값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수원지방법원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요 수원지방법원의 장은 니네가 처리하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 수원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려우셔요?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어려운 것도 좀 볼까요? 여기는 안양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로구입니다. 서울 구로구.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요. 이 안양시는 안양등기소가 있습니다. 구로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등기소예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등기소입니다. 그러면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올라가야 돼요. 안양등기소는 이건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에 있으니까 지방법원, 담당 지방법원 누구겠습니까? 남쪽이니까. 북쪽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쪽은 수원지방법원. 여기는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서울은 지방법원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부인가요?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구로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에요. 공통이지 않죠?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어디냐면 서울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은 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를 담당합니다. 끝발이 되게 세겠죠? 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는 부산고등법원,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는 대구고등법원, 그 다음에 충청도에는 남도, 북도를 아우르는 대전고등법원, 그 다음에 전라도는 남도, 북도를 아우를 수 있는 광주고등법원. 이렇게 5개 맞나? 서울고등법원, 그 다음에 강주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하나가 빠졌는데 대전고등법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기도니까 서울고등법원이죠. 서울고등법원. 여기는요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이에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는 다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해요. 드디어 공통입니까? 네. 공통이죠. 따라서 갑은 관할의 지정을 서울고등법원의 장에게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지정해 주겠죠. 니네가 처리하라고. 그럼 보존등기는 안양등기소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되시면 하나 더 해보죠. 안타깝게도 이거 다 기출문제예요. 네, 기출문제예요. 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별 문제를 다 내죠. 여기는 영동군입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충청북도 영동군이에요. 제 고향 옆 동네인데, 네, 저는 계산군. 여기는 옆 동네. 네, 영동군. 여기는 충북 김천시입니다.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건물인데요. 그러면 이 영동군은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요 김천시는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그러면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이 영동군은 충청북도에 있어요. 보통 도청 소재지에 지방법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은 도지사급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지방법원마다 도마다 지방법원이 있으니까 충청북도니까 청주 쪽에 있겠죠. 청주지방법원. 여기는요. 김천시는 경북에 있어요. 경북.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대구지방법원.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면 충청남도와 북도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대전고등법원이에요. 대전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구는, 경상북도는 권력자를 여러 명 배출했죠. 그래서 북도 하나 있고 남도 하나 있습니다. 남도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요. 북도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처리해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어디겠습니까? 대구고등법원. 여기는 대전고등법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일치하네. 달라요. 다른 겁니다.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또 올라가야 되겠죠?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드디어 공통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대법원의 장에게 갑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물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놈이. 밑에 직원들이 보겠죠. 네. 그러면 대법원장은 이제 지정을 해줄 겁니다. 니네가 처리하라고.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136쪽에 관할의 지정이 있는데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등기소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관할의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방법 나와 있는데요. 둘째 줄에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니은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되어 있습니까? 지정의 신청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 중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법무사 시험에는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관할의 위임 보겠습니다.